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귀한 시인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시 최스림 시인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봄날에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여기 칙칙하게 여기 오셔서 혹시 짜증이 안 났습니까? 별로 특별히 여행 갈 때는 없고 예. 여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최스림 시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스림 시인은 경북 청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93년 현대시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이서구로 들어가다 구멍, 물검, 시인의 재산, 유토피아 없이 사는 세상, 세상의 가시를 더듬다. 그 다음 버들치라고 하는 시집이 있고요. 문학상으로 클릭 학술문학상이 있고 예지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현재는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강의도 하고 가끔씩 문학 특강하러 여기저기 나가고 지방도 이렇게 다니시고 심사도 해주고 예. 그러시구나. 시는 좀 잘 안 나오는 요새 간간히 거의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나면 그림도 좀 그립니다. 그림? 제가 그림을 어릴 적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술반에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화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으로 바뀌었죠.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늘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림 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요새 한 2년간 크레파스로 그림을 좀 그렸어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언제 한번 저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문학 TV에 한번 그 그림을 제가 취재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하죠. 그리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부터 트럼펫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트럼펫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트럼펫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건관악기 같은 거 저도 누가 이렇게 선배 한 분이 뭡니까 색스폰인가요? 색스폰을 한번 불어보라고 이제 그것도 비싸더만요 악기가. 그걸 또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 사서 보냈어요. 근데 저는 처음 그 물건이 오자마자 열어보고 개봉해보고 한번 입에 대고 이렇게 불어보니까 바람 새는 소리만 이렇게 나와서 에라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쳐넣은 지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트럼펫이. 그래서 이거 건관악기를 배운다는 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닌데 나도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색소폰도 아니고 트럼펫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색소폰은 그 리더가 있거든요. 리더가 이제 트럼펫은 리더가 없어가지고 입술이 리더예요. 입술을 진동시켜서 소리 내는데 보통 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동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비야. 좋은 그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취미생활. 그리고 운동으로는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등산 같은 거 못하고 둘레길을 자주 걸어요. 둘레길은 선생님 계시는데 그쪽 불암산 쪽으로. 며칠 전에 아내랑 불암산 둘레길을 갔다가 진달래를 따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전 해 먹고 왔어요. 오늘 좀 갖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죠. 참 낭만적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불암산에 숙회를 가기로 했어요. 이제 쑥 뜯는 소년과 이렇게 또 시집이 한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늘 시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자랑 고향이 어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선생님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니라서 이제 고향이 저기 또 우리 좋은 고장 청도에 청도가 고향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청도하면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고향이 이제 경주잖아요. 예, 경주고 그렇죠. 청도와 경주는 옛날엔 참 멀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까마득하게 먼 거리감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30분이면 들어가죠. 경주에서 청도까지. 선거구도 옛날에 같이 한 적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제 정서가 참 가까운데 어쨌거나 청도라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다, 막다. 말글청 길도자입니다. 그렇지, 의감도 그렇지만 느낌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다, 그 다음에 신비롭다, 이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고장이거든요. 오죽하겠습니까? 선생님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 보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청도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나요? 저한테는 특히 1960년대 제 초등학교 시절. 예. 청도가 저한테는 마음속에 유토피아로 남아있어요. 항상 그때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죠. 지금은 청도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안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른들이 다. 예.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갈 기회도 없고. 근데 하여튼 내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울물이 바닥까지 다 보였어요. 물고기들이 다 보이고. 네, 맞습니다. 70년대로 돌아오면서부터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개천이 다 오염되고 그랬는데 청도는 루카치가 말하는 대로 저한테는 서름적 고향입니다. 백석의 정주성 같은 고향이죠. 지금은 많이 훼손됐지만은 그래도 다들 가난하지만은 따뜻하게 살던 시절이죠. 그곳에는 이라는 시가 제가 제 고향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는 시인데 이 시가 제 고향에 대한 동경 향수를 나타낸다고 가져와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유년 시절에 몇 가지 어떤 깊은 인상을 이렇게 갖잖아요. 슬프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웠다라든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아팠지만 아련하게 내게 어떤 원천 같은 것, 그리움의 원천 같은 것, 그런 것들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고향인데, 혹시 잘하실 때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공부만 하셔서 개구쟁이 이런 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고향에서 자랄 동안 제가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제분들 굉장히 많으시군요. 많은데 그중에 한 4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 부인들이라서 학교를 못 다니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들송아지처럼 뛰어놀았죠, 어릴 적에는.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생님 시 중에서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장날에 어디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오시면 약주 한잔 잡수고 늘 선생님은 이제 화자를 앞에
두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 시가 그 선생님 시였던가요? 아니 그런 시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잘못 기억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부모님 세대는 뭐 공부를 다들 못하셨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너무나 가난했으므로 공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도 나오시고 자 그런 바탕은 전부 다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컸을 텐데 그죠?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셨습니까? 부모님 두 분 다 학교를 못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장돌뱅이처럼 살았는데. 청도읍인가요? 청도읍 풍광면. 풍광면. 네. 청도읍. 청도읍 풍광면인데 그 제가 자란 곳은 시장 동네. 시장 동네에서 시장 동네 사람들 저 거칠잖아요. 예, 맞죠. 거친 그 속에서 살면서 저도 친구들하고 장돌뱅이처럼 살았어요. 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 흔히 철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철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자기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라든가 확신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정립, 자기 확신을 갖고 계셨으면 일찍 철이 드셨습니다. 무엇이 돼야 되겠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야, 그 시장 동네 애들이 완전히 맨날 그 패싸움하고 놀고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랬군요. 그래서 청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십성지 택리지에서 나오나요? 십성지의 개념이 몇 군데 있잖아요. 난리도 피하고 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뭐 인재도 안 받고 이런 그 땅이 한 10군데가 대한민국에 있다. 한반도에는 그게 이제 십성지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청도가 제게는 그런 인상으로서의 고장이다.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피해갔고요. 6.25 전쟁 때도 그 비서산, 그 청도 서북지 비서산이 있거든요. 그까지만 인민군이 오고 비설산. 비설산. 그 청도 군에는 못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그 난을 피했죠. 피난민들이 청도에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저는 거기 역사적인 그 관점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 이제 경상도 북부 지역 이런 쪽은 그래도 봉산 치하라든가 이런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청도만큼은 그런 어떤 전란이라든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어떤 장소로서 피해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군요. 인민군은 청도 땅에 못 들어왔지만 빨치산들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빨치산을 피해가지고 시골 그 비서산 밑에 살다가 풍광 면소재지로 이사를 왔어요. 시장 쪽으로. 그렇겠네요. 옛날에는 뭐 산악에 숨었다가 다시 밤이면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너무나 그 시달림이 크니까 이제 그 저작거리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이제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아버지는 우익에 들어간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자에게 들면 밤낮으로 도망다니고 우익에 들어가면 밤에만 도망다니고 맞습니다. 그러시네요.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그 부모님들 그분들은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없으면서 그냥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어쨌거나 청도가 이제 그런 어떤 정서 아니면 그 세계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청도였군요.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계셨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했어요. 아, 대구에서 하셨어요? 근데 야, 그 유학이라고 그 말 그대로 유학이잖아요. 도회지로의 어떤 유학인데 혼자 자취했어요. 예, 구남매를 그 두고 계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간 그 어렵지 않는 결정이셨을 텐데, 학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비는 그 당시 제가 학비는 별로 안 들었어요. 학교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장학금을 받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했죠. 자취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석유 골로도 없어가지고 연탄 아궁에다 밥을 짓고 그래서 방에 불 떼면서 아궁에다 밥을 짓고 했는데 맞습니다. 나는 자고 나면 불이 꺼져 있어. 연탄이 그래서 있어가지고 밥을 못해고 아침도 굶고 도시락도 못 사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굶은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다녔다 할 정도 같으면요, 그 고장에서 또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건 특출한 인물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천재죠. 천재죠. 아이, 그 뭐 많이 줬어요. 그랬군요. 그럼 형제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선생님처럼 공부를 잘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분들은 공부는 잘 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다 힘들게 중학교 정도만 나오고 그냥 살았죠. 내 혼자 공부했죠. 예,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럼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옛날과 이제 많이 모습이 변화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모든 고향, 우리 대한민국의 고향 개념이 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고향을 자주 내려가시나요? 고향에 가끔 가는데요. 네. 가면 좀 기분이 좀 상반돼요. 옛날 그 모습 남아 있는 걸 보면 정겹고 좋은데 많이 변해가지고 특히 길들이 시골에 국회의원들이 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좀 당혹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고향에 아늑함을 느끼는 것은 그 익숙함 때문인데 그러니까 변화되지 되지 않는 그 기억들 때문에 익숙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1930년대 정지용만 해도 고향이라는 시에서 고향에 온 이미 고향은 아니라는 뭐 그걸 개탄했던 그 시도 있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도회지 사람들이 도회지라는 거 하는 말 그 자체도 이제 뭐라 그럴까 시어로 얘기하면 사어가 돼 버렸죠. 도회지라고 하는 것, 도시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도 저도 이제 뭐, 그래도 그나마 그래 경주는 이게 문화재 보존 지역이 돼서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돼서 30년 전 모습이라든가 40, 50년 전 모습이 아직도 그 뒷골목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그대로 그 간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생각하면 참 다행스러운데 제 개인적 욕심으로 보면 근데 또 현지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영 뭐 형편없어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예, 뭐 화장실 하나를 뭐 제대로 못 고치고 지붕 하나를 제대로 못 고쳐요.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서 현지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너는 왜 고향을 떠나서 네가 도시에 나가서 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왜 고향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질문 넘어가서 선생님 첫 시집이 이렇게 아까도 이제 시집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첫 시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인데요. 이게 아마 이게 95년도, 95년도. 예, 95년도,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7년, 8년 이렇게 됐군요. 28년 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이서국으로 들어가다. 이것이 이제 그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문단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반향들을 참 좋았습니다. 참 운이 좋았죠. 예. 참 좋았습니다. 시도 좋고요. 시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이서국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죠. 지명은 역사적인 어떤 바탕을 갖고 있는 지명이죠. 예, 선생님 뭐 상상 우리가 김성옥 선생님처럼 뭐 무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상 속의 고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지명이 바로 이서국입니다. 그것이 청도와 관련된 지명이기도 하고요. 이 이서국은 청도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서국은 지금도 현장이에요. 그 이서면이라는 행정단위도 있고, 이서고등학교, 이서중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어도 제가 이 시집 나왔을 적에만 해도 사람들이 이서국이라는 잘 모르더라고요. 청도 사람들도. 제가 이서국으로 들어갔다는 시집을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게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제 고향에서 좀 있었는데 그때 방위병을 했어요. 방위병 하면서는 고향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면서 이서국이라는 걸 이름을 처음 접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서면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한데도 나라를 몰라요. 제가 그때 시를 쓰고 싶었는데 미천이 딸려가지고 못 쓰고 37대 돼가지고 15년 후에 37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가 좀 서술시거든요. 이야기도 들어가고 얘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좀 역사 철학적인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20대 30대 살면서 공부했는 지식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시집이 저한테도 정말 어떤 시집보다도 저는 이게 뚜렷하게 이 시집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역사적인 바탕으로서의 지명과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적인 화자의 삶의 어떤 바탕이 상상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유기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처음 읽는 그 순간 참 상상력이 대단하시다. 상상력. 어떻게 이렇게 이 바탕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까? 굉장히 제 입장에서 좋았습니다. 제가 시가 그 이미지를 많이 쓰고 서술서가 좀 깔끔하고 투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쓸 당시에 제가 살던 공간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자취방인데 그 방에 놀러 오는 후배들이 형이 그 방에서 3년만 더 살면 불후의 명작을 남길 텐데 지저분한 공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시를 쓸 때 내가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은 이서국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딱 한 줄씩 나오는 근데 이 특수한 걸 가지고 돌아왔는데 1990년대 초반에 어떻게 하면 보편성과 띄게 될 것이냐 그걸 늘 염려했어요. 그리고 현실적 합성.
그 시가 아무리 꿈꾸기를 하도 현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두 문제를 고민하면서 시를 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목으로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서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라 또는 뭐 작은 부족국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역사주의에 매몰이 돼서 예. 그죠? 역사주의에 매몰이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 증명으로만 이렇게 그 고착화되거나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가. 제가 그래서 서울서 쓰는 서울서 살면서 쓴 건데 그래서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시집을 봤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시집 나오고 난 다음에요. 곧 대구 T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1시간짜리.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죠. 운무에 가려진 세월이라는 제목을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서국 유적을 처음 봤어요. 청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때 내 생각이 지금 쓰라면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유적을 보고 나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쓰니까 쓸 수 있지.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군위인가요? 군위군? 군위. 맞죠? 예. 청도하고 군위하고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군위 이쪽 지역을 보면 가야 문화권 뭐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서국도 가야와 관련된 그 부족 그 국가였군요. 사람들이 기질이 대구랑 청도랑 가까운데 좀 기질이 달라요. 다르고 청도 사람들은 저기 부산 쪽 남도 쪽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좀 밀양 뭐 이런 쪽인가요? 기질이 직선적이고 화통하고 뭐 투명하고 뭐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 시가 보면 투명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서국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나요? 이서국은 어떤 세계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의미로 이서국은 제가 이서국을 연장을 쓸 적에는 이서국만 쓰지 않고 지금 청도와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연결시켜서 삼각구도로 썼어요. 쓰면서 현재 청도나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을 바라보는 거울로 이서국을 쓰는데 근데 이서국은 많은 평론가들이 유토피아로 해석을 하는데 나는 유토피아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서국도 역사 안의 공간으로 봤습니다. 역사 안의 공간. 1990년대 초반에 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중심부가 주름부를 해체하잖아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를 보는 눈이 해겔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심부만 다르죠. 중심부는 피비린내 나는 계급 투쟁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이서국 같은 곳은 역사 밖으로서 야망이거나 낙원이거나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는 예컨대 이런 거죠. 사로국은 역사의 중심인데 이서국은 역사의 밖에서 그냥 낙원으로 남아있는 이상 뭐 일종의 뭐 유토피아 중심에서 밀려난 또는 중심의 어떤 계급적 구도에서 비켜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지를 털고 세상을 만들어간 그런 어떤 세계. 그래서 중심부만 다뤘는데 90년대 돌아가지고 중심부 주변부 경계를 해체하고 다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서국도 사로국과 똑같은 역사 안의 공간이다. 피비린내 나는 공간이다. 그런데 보통 평론가들이 이서국 하면 그냥 유토피아로 해석해버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평단의 문학적 평단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미술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군요. 이 시집 이서국이라고 하는 세계성 뭐 이런 것들이. 조덕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여의대 미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설치 미술을 할 적에 이서국 수도 백곡리라고 있어요. 그 백곡리는 김일손 고향입니다. 거기에다 하고 경주 보문단지에다가 동시에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설치 미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티브가 이서국 제 시집에서 온 겁니다. 그 이서국 연작 중에 하나인 불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불계를 조덕현 교수 불계를 이서국의 수호신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불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40~50마리 만들어가지고 김일손 선생 집안 정자. 김일손. 김일손 선생 집안 정자 앞에다가 묻고 그걸 2000년 전에 이서국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불계를 묻었다는 거죠. 묻었다가 요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형식으로 설치 미술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하셨군요. 그런 비슷한 모티브로 국내에서 좀 반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 문학이 물론 뭐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조명이 될 텐데 어쨌거나 뭐 우리가 80년대를 관통해 오면서 우리 문학적 그 토양이 전반적인 중심이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조금 방향 전환 또는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80년대 때는 작품 활동을 안 했는데 완전히 이론적으로 리얼리스트였어요. 운동권에 있었고 그 운동권에 있다가 현실과 너무 안 맞으니까 회의가 와서 빠져나오는 동안 심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도 받고 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종의 종교와 같아가지고 마르크스주의는 한번 그 사상에 빠지면 다른 사상을 다 배타적으로 물리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선적 시간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역사는 진보하고 계몽하고 진보 발전해야 된다는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남아있는데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그 당시에 나로서는 화두였어요. 그 직선적 시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나는 나선형 시간으로 나선형적 시간관으로 바꾸는 생각했는데 나선형적 시간으로 했는데 역사가 순환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집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시에 반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좀 형성화돼서 독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감을 얻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도 좀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사로국도 말씀을 하시고 중심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뭐 계급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이수국은 다이성이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중심의 이동, 중심의 해체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이 된 그런 시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선생님은 청도에서 중학교 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대구로 오셔서 대구와 청도라는 그 부분은 대도시와 뭐 소도시라고 소읍 개념이겠죠. 소읍 이런 부분이고, 또 여기는 이제 오고 가시면서 경계라는 부분을 늘 넘나들고 청도와 그 대구라고 하는 그 경계를 늘 넘나들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 업은 아니고 면 소재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면이 굉장히 컸어요. 웬만한 업 규모의 거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우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청도소 요즘도 그 뭐 유명하잖아요. 청도소. 우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그 아버지는 우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조금 뭐 많이 벌 게 있겠습니까? 번 돈 자기가 다 써버리고. 제가 구남매인데 식구들이 구남매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뭐 과일도 팔고 뭐 같이 뭐 그 생계를 거의 뭐 도맡다시피 하셨군요. 어머님께서. 뭐 한층 같은 것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 키워가지고 내가 그 시장 동네 내 기질은 시장하고 안 맞아요. 시장하는데 거기서 늘 보던 게 그거 하니까 제 시에는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도 많이 나오고 사실적인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또 선해 주신 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청도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아마 이제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전체 시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선 그 뭐 청도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장 제목이 청도장인데요. 원래는 풍각장이 뭐 어떻게 풍각장이라고 했어요. 내가 풍각면 소재지. 풍각장인데 풍각이라고 쓰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시 얘기하기 전에 풍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경상도 말인가요? 깽깽이 뭐 이런 쪽. 풍각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풍성할 풍자 뿔각자. 뿔각자. 그렇군요. 소가 많았다는. 소가 많았다. 그래서 우시장과 같이 발달된 그 장소가 바로 청도읍의 시장보다 이 풍각면 시장이 더 컸어요. 유명한 시장이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 시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장 이서국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입구 최서림. 청도 사람에게 이서국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다. 이 세상이 이서국의 아니고 밖이다. 2000년 청도 사람 밥줄 이어온 장터억이 오동나무 및 생선 파는 늙은 과부 장씨 대대로 장터 살아온 어머니 닮아 새까맣고 기름기 빠진 얼굴에 자잘한 욕정과 좌절이 금버섯으로 박혀 인생살이 모든 게 그저 목쉬는 흥정으로 그에게 세상은 저린 고등어다. 아비도 모르는 아이 치우고 기어들어와 실밥처럼 부러진 딸년 생각에 파장때 남은 고등어로 잉어 한 마리 사 타박타박 낮은 고개 넘어오는 장씨는 더 작아 보였다.
서쪽 하늘은 감빛이고 감빛 노을 받으며 장씨 조상 이수국 늙은 수륙군 갓빛산 꽃사슴 가죽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꾼 잉어 들고 솔개에 채인 수탁되어 힘없이 낮은 고개 넘는다. 집에는 작년 봄 빚값으로 중랑장에 끌려갔다가 병들어 쫓겨온 임신한 딸 기다리다 울며 감빛에 젖은 도라지 긁는다. 도라지는 푸른 눈물 흘리고 수륙군에게 삶이란 힘들게 구입했다가 손쉽게 잃어버리는 화살촉이거나 자신도 아끼는 달아빠진 공가족이다. 하지만 또 가마솥에 푹 구워낸 설계를 터뜨리지 않고 짜내야 할 잉어이기도 하다. 잉어 고고 있는 손 말없이 바라보며 장씨 딸 낯빛 얼굴 노을에 담그고 도라지 긁는 손에 이수국 수륙군 딸 흘린 눈물 젖는다. 청도장사 어머니 따라 생선장사나 할 거녀 지금 뼈까지 녹아내린 이수국 잉어 접자내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도장이라고 하는 시를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읽어 주셨는데,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뭐 사라국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신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그 다음 그 귀족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서국은 그와는 전혀 반대인 그 민중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애환과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러져서 형성된 한 국가로서의 의미, 그 세계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옵니다. 자, 뭐 여기 시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리즘적인 그 삶의 모습들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다 묘사가 되거나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뭐 더 이제 말씀하시고자 또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또 따로 있다면 무엇이 또 더 있을까요? 여기 가보 장씨가 우리 엄마입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모델이 엄마예요. 예. 오늘날 청도에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이 2000년 전에 그 자기 조상이 살아간 모습과 대비된다는 거죠. 예. 반복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딸, 수렵군 딸하고 장씨 딸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역사는 순환한다. 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이제 복기를 해서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가면서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사람에게 이서국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서국의 아니고 바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 이서국의 아니고 바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세상의 밖은 무엇이고 안은 무엇일까요? 이서국 아니고 밖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서국은 역사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예. 그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이서국의 삶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보면 이서국을 볼 수 있고 이서국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고 축소판이라는 그런 의미군요. 자, 2000년 청도 사람 밥줄 이어온 장터기 오동나무 및 생선 파는 늙은 과부 장씨 대대로 장터 살아온 어머니 닮아 새카맣고 기름기 빠진 얼굴에 자잘한 욕정과 좌절이 금버섯으로 박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과부 장씨의 삶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부 장씨의 삶이라는 것은 곧 이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다른 모습 또 그와 같은 어떤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장시로 이렇게 조금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모든 게 그저 목 쉬는 흥정으로 그에게 세상은 저린 고등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뭐 시장의교에서 이렇게 자라셨으면 늘 생업이죠. 생업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또 장사를 해야 되고 막 자칫글하고 뭐 사람들이 또 그 흥정하고 거래하는 건가요? 흥정하고 이런 것들로 늘 보고 이렇게 자라셨을 텐데 그때 느꼈던 그 정서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선생님? 이렇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고. 시장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사는 그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이니까. 우리 식구들은 좀 그렇지 못하고 해서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시장 동네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선생님 그 완전히 특이한 아이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내 혼자 떨어져서 공부를 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에 그 주위에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 조숙하잖아요. 네, 조숙하죠. 조숙하고 다른 고장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세상 물정을 빨리 알죠. 빨리 터득하고 깨닫잖아요. 근데 선생님 뭐 그렇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시장 동네 살아도 시장 동네 삶에 동화가 못 됐죠. 일종의 뭐 방외인 외톨이, 뭐 그 그룹에서 그 에리아에서 조금 비켜난 그런 적이었군요. 자, 아비도 모르는 아이 지우고 기어들어와 실밥처럼 부러진 딸년 생각에 파장대 남은 고동으로 잉어 한 마리 사 타박타박 낮은 곡에 넘어오는 장씨는 더 작아 보였다. 서쪽 하늘은 감빛이고 이렇게 아마 서쪽 하늘이 밤이 이석한 시간이겠죠. 파장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 홍시 지금 노을 빛이 홍시. 여기에 감빛. 홍시빛이었군요. 그러면 뭐 아직 이제 해가 서녁에 이렇게 걸려 있고 해그름이 이제 석 지나요. 지는 붉은 하늘을 등지고 또는 앞에 안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선연하고 감빛 노을 받으며 장시조상 이서국 늙은 수렵꾼 값비싼 꽃사슴 가죽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꾼 잉어 들고 솔개에 친 수탁되어 힘없이 낮은 곡에 넘는다. 참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이서국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주의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과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시간과 현재의 시간성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오버랩을 시켰어요. 융화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셔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형상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는 작년봄 빚값으로 중랑장에게 끌려갔다가 중랑장이란 게 뭐죠? 중랑장은 그 사만시대 통치계급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요새로 치면은 영관급 뭐 군대 어떤 네. 지휘자 네. 중랑장에 끌려갔다가 병들어 쫓겨온 임신한 딸. 그야말로 이게 뭐 요즘 잘못 이야기하면 또 뭐 못하지만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도 아닐 테고 강제 징집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빚값으로 많이 갔겠죠. 참 그렇군요. 기다리다 울며 감빛에 젖은 도라지 긁는다. 도라지는 푸른 눈물 흘리고 수렵꾼에게 삶이란 힘들게 구입했다가 손쉽게 잃어버리는 화살촉이거나 자신도 아끼는 달아빠진 곰 가죽옷이다.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의 상상력, 그 다음에 현대적 비, 우리가 지금 그 시절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시대성을 우리가 차용하고 있지만, 이 시는 현대적 삶의 비, 이런 것들을 잘 형상시켜 놓은 시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서, 도라지는 푸른 눈물 흘리고 수렵꾼에게 삶이란 힘들게 구입했다가 손쉽게 잃어버리는 화살촉이거나 자신도 아끼는 달아빠진 곰가죽 옷이다. 하지만 또 가마솥에 푹 구워낸 설계를 터뜨리지 않고 짜내야 할 잉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설계를 터뜨리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아무리 힘들어도 소중하게 받아내야 되는 삶. 그것을 또 대물림하면서 또 이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잉어 고고 있는 솥 말없이 바라보며 장시딸. 낯빛 얼굴 노을에 담그고 도라지 꺾는 손에 이서국 수렵꾼 딸 흘린 눈물 젖는다. 아마 이 장시딸은 어버이들이 그 딸에게 솟는 정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눈물을 흘렸을 테고요. 네. 네. 또 한편 보면 자기의 삶의 비,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적 어떤 좌절,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도장서 어머니 따라 생선장사나 할 그녀, 지금 뼈까지 녹아내린 이서국 잉어접 짜내고. 전체 이렇게 시를 보면요, 우리가 이 시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성만 그려내지 않거든요. 현대적인 어떤 삶의 풍경이라든가 민중들의 삶, 서민들의 삶, 이런 비만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이게 글쎄요,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또 있겠지만 여기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아울러서 그걸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전체성으로 성화를 시켜버린 이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량적도 민중 계급적인 의미도 좀 이렇게 있지만은 계급적인 그때 국한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민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서국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시집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시집 전체적으로 7권인가요? 7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집마다 이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세계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공통된 어떤 그 지향성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집마다. 그럼 선생님 7권 시집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저는 넓게는 제 시가 서정시 쪽에다 갑니다. 예. 서정시 쪽인데 이야기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서정시.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 적합성을 정합성, 현실 정합성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고, 서정적 비전, 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는 서사적 갈등, 현실적 갈등을 함유하면서도 서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서사적 갈등. 근데 시인은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인데 서정적 비전만으로도 시가 됩니다. 되는데 좋은 시는 서사적 갈등, 현실적 갈등을 서정적 비전이 통합돼야 좋다는 겁니다. 근데 김소월의 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 보습대 일당이 있었다면 같은 작품이 그 두 개가 잘 통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동무들과 반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는데 현실은 땅을 뺏기고 없는 그런 그 모순들 것들이.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 같이 이런 다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선생님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시인이라면은 공동체적인 꿈을 버릴 수가 없겠죠. 유토피아라는 게 공동체니까. 젊었을 적에는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사회를 꿈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인가 깨닫게 되는데 그게 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그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가거나 왜냐면 그 독재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소를 아주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 속에는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그렇죠. 아무도 실패하는 자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아주 무모하고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10번 넘어져도 10번 먼지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시 쪽으로 꿈꿉니다. 누구나 실수든 실패든 하죠. 그런 사람들 쉽게 재기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할게요. 저는 노자처럼 소국을 좋아합니다. 소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쟁은 안 해도 되니까.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손들고 되니까. 죽을 것도 없고. 노자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좋아하는데 백석의 시에 나타나듯이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으로 이루어진 토속적 유토피아를 좋아해요. 화려한 유토피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좀 다른 시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왜냐하면 노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더불어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불어라는 개념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 너와 내가 거기는 무화되어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그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물론 선생님이 이제 공통적으로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가 일종의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토속적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박하게 본다면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었군. 여기 우리 이수국의 그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가슴을 열고 서로
그 스미는 서로에게 서로가 스미는 그런 어떤 그 세계 이런 세계를 선생님 꿈꾸고 계시는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는 꿈꾸기고 예, 맞습니다. 시적 대응은 미학적 대응이잖아요. 미학적 대응은 굳이 현실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소국을 꿈꾸는 거는 시인한테는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조금 비슷한 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 오래 전인데 팔라고라는 섬에 여행을 갔는데 팔라고 저 남태평양. 예. 아, 거기는 가니까 인구가 전부 다 2만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도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사람들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대통령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시인으로서는 꿈꿀 만한 나라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때 우리나라의 요건 뭐 방송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 진보적 그 역사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늘 가장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그 옆에 있는 뭐죠? 버마. 뭐 그다음 또 옆에 그 또 가장 부탄.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국가의 모델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어떤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뒤집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것도 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거는 예술가적 관점이고 이상적인 관점이죠. 이상적인 관점이죠.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시하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진보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정치를 할 거야. 이런 이중적인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시인들이요 얼마든지 꿈꿀 수 있죠. 예술가들은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시집에서 이것이 보니까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구멍이 네 번째 시집이에요. 요게 네 번째 시집인가요? 네. 두 번째 시집이 뭐였던가요? 유토피아 없이 예. 여기도 역시 세계사군요. 유토피아 없이 사는 법. 참 제목이 좋아요. 유토피아 없이 사는 법이 뭘까? 우리 누구나가 이상을 꿈꾸고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도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꾸는데 선생님 유토피아 없이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역설적인 그런 구조죠.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렇군요. 제 시는 만약에 유토피아 그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면 모더니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서정시죠. 그렇군요. 자, 그 시를 이제 시집을 지나서 여기 세 번째.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세상의 가시를 더듬다.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시는 현실적인 어떤 좌절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요소들,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위무라고 해야 되나요?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독자들이 아마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선생님의 작품집을 이렇게 일람을 해서 아마 이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지금도 이게 발행이 되나요? 절판이 됐나요? 절판 안 됐습니까?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절판이 안 됐다면 꽤 많은 인쇄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안 팔렸어.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시집이 여기 이제 2006년에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됐군요. 여기도 역시 세계사 시집입니다. 요 구멍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한편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최서림. 나는 원래 구멍 안에서 만들어졌다. 끔끔하고 긴 구멍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불씨를 이어받았다. 성화 봉송하는 릴레이 선수처럼 아늑하게 조여주는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드디어 그 진빛의 세계로 나왔다. 태초의 명령에 따라 빛을 받아 먹고 내 안의 불씨는 바람 센 땅의 삼나무 모양 자라올랐다. 이글이글. 언젠가 나는 또 하나의 구멍으로 돌아가리라. 나의 불은 그 안에서 소멸되리라. 충직하게. 신화와 소문의 산실, 비밀스러운 구멍은 내 몸이 드는 집이고 불이 제 길을 털어가는 통로이다. 나는 구멍으로 너를 사랑해왔다. 정직하게. 사랑은 불이다. 참말로 나의 불은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땅구멍,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빚어진 구멍을 통해 내 안의 핵반선소로 흘러들어간다. 법칙보다 더 고집스럽게. 불과 불이 얽혀서 핵처럼 터지는 사랑. 구멍 안에서 탄생하는 또 하나의 불씨알, 또 하나의 눈물방울. 좋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고 그것이 다시 탄생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과정을 노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뭐 구멍이라고 하는 이 세계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구멍은 여백이기도 하고 예, 여백이. 실제 구멍이기도 하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개물이기도 하고 예. 한의학에서 구멍이 상당히 중요시한 걸로 혈. 경락이라고 그러죠. 혈과 경락. 구멍이 막히면 병들고 구멍을 뚫어서 산다는 건데 저는 생명씨앗이 한참 유행할 무렵에 이거 쓴 것 같아요. 생명씨앗의 어떤 형이상학적 근원을 한번 탐구해 보자고 구멍을 한 건데 그 구멍은 생명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소통이기도 하고 여기서 구멍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구멍 안에서 아버지의 불씨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불씨를 성화 봉송하는 릴레이 선수처럼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제가 이 구멍 연작을 시집 한 권에 거의 다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멍과 관련된 기존의 시들도 좀 구해보고 영화도 보고 뭐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시들을 구멍이라는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시들도 써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뭐 잠시 노자에 대해서도 뭐 말씀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사상적 기반이 구멍이 아닐까. 예. 빔이라고 하는 예. 그것. 그 안에는 생과 사가 다 있죠. 들어있죠. 구멍 안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 구멍이라는 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리고 네. 자연물에는 모두가 구멍이 다 있습니다. 예. 하늘 자체가 큰 구멍이고 물에도 구멍이 있고 예. 땅에도 구멍이 무수히 많고 예. 돌에도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공물에는 구멍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구멍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공물에는 구멍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인공물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저항 의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 우리가 그 인공물이 자연 속에서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자연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구멍 있는 것들이 구멍 없는 것을 녹이는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이 막히면 죽잖아요. 죽죠. 구멍이. 내과 치료가 기본적으로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의학도 그렇고. 입부터 뭐 모든 것들이 구멍으로 통해서 일어나거나 새로운 세상으로 이행해 가는 거죠. 구멍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들리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구멍 뚫기에 다름 아닌 몸부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시입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읽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구멍 안에서 만들어졌다. 컴컴하고 긴 구멍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불씨를 이어받았다. 이제 자궁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마 컴컴하다, 끔끔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씨앗은, 모든 생명은 어두운 데서 태어납니다. 예. 어두운 데서 태어납니다. 밝은 데서는 절대 생명이 태어날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하여금 요즘 자꾸만 뭐 전원생활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게 다 그렇다라고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얘기이지만 도시는 불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불야성. 그래서 도시가 쉬려면 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또는 문명의 하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려면 좀 어두워야 된다. 어두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보면 가로등도 24시간 켜져 있고 온 천지가 그냥 대낮처럼 이렇게 밝은 것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지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시골 가도 가로등이 많아요. 그런가요? 시골 가도 깜깜한 데가 찾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이 어떤 그 사유적 또는 세계성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어두워야 된다. 어두워야 사람도 쉬고 모든 것들이 다 쉴 수 있는데 늘 밝으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현대인들이 자꾸만 뭐 산으로 자연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또 비례적으로 그게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속에는 바로 구멍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철저하게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화 봉소하는 릴레이 선수처럼 아늑하게 조여주는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드디어 거친 빛의 세계로 나왔다. 아버지 세계죠? 예, 아버지 세계. 좋습니다. 태초의 명령에 따라
빛을 받아먹고 내 안의 불씨는 바람센 땅의 삼나무 모양 자라올랐다. 이글 언젠가 나는 또 하나의 구멍으로 돌아가리라. 구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구멍. 그것은 내가 왔던 곳이죠. 내가 왔던 곳입니다. 나는 구멍으로부터 온 거고 그 깜깜한 바탕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세계는 생명이 넘쳐나는 세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 이 프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역시 구멍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 사이클 이런 걸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나의 불은 그 안에서 소멸되리라. 자, 어둠과 불, 구멍과 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불은 이 세계에 놔두는 거죠. 이 세계에서 활성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구멍은 그것을 다시 끌어안고 포용적인 여성적인 포용적인 그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세계와 여성의 세계가 어머니의 세계가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는 노래입니다. 충직하게 신화와 소문의 산실 비밀스러운 구멍은 내 몸이 드나드는 집이고 불이 제 길을 틀어가는 통로이다. 틀다라고 하는. 자, 불이 제 길을 틀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다 라고 하는 건 방향성 이런 개념인가요? 좋습니다. 나는 구멍으로 너를 사랑해왔다. 정직하게 사랑은 불이다. 참말로 나의 불은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땀구멍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빚어진 구멍을 통해 네 안의 핵발전소로 흘러 들어간다. 법칙보다 더 고집스럽게 불과 불이 얽혀서 핵처럼 터지는 사랑. 구멍 안에서 탄생하는 또 하나의 불씨, 알, 또 하나의 눈물 방울. 참 많은 세계를 이렇게 여기에 용해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런 세계관은 동양적 세계관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어떻게 어떤 동양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자가 우주의 근원을 현이라 부르죠. 예, 현. 금을현, 네. 생명의 근원이고 탄생의 근원이고. 네.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허라고, 네. 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허공도 일종의 구멍이죠. 네. 구멍의 개념이고 그 세계관이 잘 형성화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구멍. 예. 그 서양 사람들은 구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양은 자꾸만 뭔가를 채우고 전체를 꽉꽉 채워야 뭔가를 충족이 됐다, 온전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틈을 벌리고자 하는 세계관이잖아요. 틈을 벌리고 사이를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여백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소통이 되고 온전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림에서도 동양화나 아니면 서양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이 시가 그런 모든 세계관을 다 용해하고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구멍이라는 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눈물 방울이라고 해야 그런데 인생은 기본적으로 눈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네, 그 생의 모든 비들이 다 거기에 있고 희노애락이 눈물이 또 꼭 슬퍼야 눈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동과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그 눈물이 구멍이다. 눈물은 모든 것들을 다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 구멍이다.